많은 리커전 투자자분들이 다음 임상시험 데이터 발표가 언제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다가오는 4월 말에서 5월 초, 리커전은 이것을 발표합니다. 주목해야 하는 이벤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4월 25일부터 열리는 AACR 또는 미국 암연구학회와 5월 3일부터 열리는 DDW 또는 소화기 질환 주간인데요. 리커전은 4월 말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국 암연구학회에 참석해 3개의 발표를 합니다. 가장 먼저 한국 시각으로 4월 28일 새벽 4시에서 7시 세션에 진행성 고형암 치료제인 REC617에 대한 발표를 진행합니다. 발표 주제는 CDK46 억제제의 저항성이 생긴 RB 결손 ER 포지티브 헐투 네거티브 유방암 및 육종 세포에 대한 CDK7 억제제의 합성 치사 전략입니다. 이 발표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분야 전공자가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CDK, RB, ER 포지티브, 헐투 네거티브 유방암, 합성치사. 생소한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 우선 세포 주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한 세포의 주기는 G1, S, G2, M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G1기는 평소 상황에 해당하며 S기 때 DNA 복제가 일어나고 G2기를 거쳐 M기 때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 사이클의 특정 단계에 이상이 생기면 DNA 복제가 비정상적으로 일어나거나 세포 분열이 비정상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클린 CDK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CDK는 사이클린 의존성 인산화 효소로 서로 다른 사이클린과 그에 맞는 CDK가 짝을 이루어 각 세포 주기의 단계를 진행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RB는 레티노블라스토마 프로틴의 약자로 대표적인 종양 억제 단백질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세포가 G1기에 머무르도록 해 과도한 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포가 분열할 준비가 되면 인산화 과정을 통해 RB는 불활성화되고 세포는 다음 단계인 S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RB 기능 상실로 인한 무분별한 세포 분열은 암 발생의 핵심 기전입니다. RB 결손이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암은 ER 포지티브, 헐투 네거티브 유방암과 육종입니다. ER 포지티브, 헐투 네거티브 유방암이란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과반응하고 성장인자에는 반응하지 않는 유방암으로 전체 유방암의 약 70%를 차지하는 유형입니다. 육종은 근육, 지방, 결합조직 등 연조직에서 발생하는 암입니다. 암 초기에는 RB 단백질을 잘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치료 중후반기에는 암이 RB 단백질을 스스로 결손시켜 약물로부터 저항성을 얻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저항성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그리고 일반적인 암 치료제인 CDK4/6 억제제는 무엇일까요? CDK4/6는 사이클린 D와 결합해 복합체를 형성하고 이는 RB를 인산화시킵니다. 인산화된 RB는 더 이상 E2F 전사인자를 억제하지 못합니다. 이는 세포를 G1기에서 S기로 진입시켜 암세포의 증식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CDK4/6 억제제를 쓰면 RB가 인산화되지 않고 E2F도 억제가 되어 세포 주기를 멈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죠. 인간도 똑똑하지만 암세포도 똑똑합니다. 초반에는 이 치료법이 잘 통하지만 치료 중후반기에 암세포가 RB를 스스로 결손시키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CDK4/6 억제제를 쓰더라도 타겟인 RB가 없기 때문에 약물이 효과를 낼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두고 암세포가 CDK4/6 억제제에 저항성을 보인다 라고 표현합니다. 약 50에서 60%의 유방암 환자가 약에 저항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즉, CDK4/6 억제제는 분명 암치료에 효과가 있지만 그 한계가 명확한 것이죠. 이 저항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DK7 억제제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CDK7은 CDK2의 상위 조절자로 RB가 결손된 암세포는 CDK4-6와 별개로 CDK7, CDK2 경로로 우회하여 계속 증식합니다. 그래서 CDK7을 억제하면 RB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마지막으로 합성치사 전략입니다. 이는 두 유전자가 각각 결손돼도 세포가 살 수 있지만 둘 다 동시에 결손되면 세포가 죽는 현상입니다. 이걸 이 연구에 빗대어 보면 RB 결손된 암세포에 대해 CDK7까지 억제시키면 암세포가 죽게 되는 것이죠. 이때 정상세포는 RB가 잘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CDK7 억제를 견딜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해도가 조금 올라가셨나요?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 언젠가는 이해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시각으로 4월 30일 오전 4시 신약 개발 전임상 단계에서 사용하는 AI 플랫폼 기술을 주제로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기술은 신약 개발 단계 중 전임상 단계에서 쓰는 3가지 플랫폼 기술입니다. 이를 이용해 신약 후보 물질 발굴 과정에서 시간 단축 및 비용 감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형 데이터와 구조 데이터를 활용해 신약 후보 물질의 작용 기전을 예측하는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또 원치 않는 작용 기전을 가진 신약 후보는 사전에 차단해 실패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실에서 뛰어난 작용 기전을 보이는 신약 후보를 발굴했다면 실제 사람에게 테스트하기 전에 적절한 동물 모델의 중간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리커전은 템퍼스 환자 데이터, 그리고 브로드 인스티튜트의 Depth Map Dependency Score 등을 활용해 가설을 테스트하기에 가장 적합한 동물 모델을 자동으로 선별합니다. 세 번째, 리커전은 세포의 형태, 구조 등을 보는 표현체학과 유전자 발현 변화를 분석하는 전사체학 데이터를 결합해 약물의 구조 활성 관계 또는 SAR을 최적화합니다. SAR은 약물의 화학적 구조가 바뀜에 따라 그 생물학적 활성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하는 일종의 약물 튜닝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SAR은 암세포 사멸률 등의 단일 지표만 보고 구조를 최적화한다면 리커전의 멀티모달 SAR 방식은 세포 반응과 유전자 반응 등 여러 관점에서 약물의 구조를 설계하기 때문에 보다 강력하고 안전합니다. 또한 리커전의 신약 개발 방식은 타겟을 사전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SAR의 확장성 또한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겟을 지정하지 않고 어떻게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할까요? 전통적인 신약 개발 방식은 타겟을 정하고 그 타겟에 잘 결합하는 물질을 찾기 위한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리커전의 방식은 타겟을 따로 정하지 않고 약물 투여 후 세포들의 반응을 표현체학과 전사체학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분석합니다. 그 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좋은 반응 패턴과 비교를 해 그와 유사한 반응 패턴을 보이는 약물을 스크리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한국 시각으로 4월 30일 저녁 11시 pH 감지 수용체인 GPR68에 대한 발표를 진행합니다. 이 발표의 한 줄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GPR68 수용체를 차단하면 암의 면역 회피를 막고 또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더 잘 공격할 수 있게 된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암 관련 섬유 아세포, 줄여서 CAF는 암세포 주변에 존재하며 종양의 성장과 면역 회피를 돕는 섬유 아세포입니다. GPR68은 CAF에서 활발히 작동하는 pH 감지 수용체입니다. 종양 미세 환경은 보통 산성인데 낮은 pH를 감지한 GPR68이 활성화되면 T세포의 사이토카인 분비를 억제하는 등 인간의 적응 면역을 억제합니다. 그러면 암세포는 방해받지 않고 활발히 증식하겠죠? 즉, 이 연구의 결론은 GPR68을 억제해서 인간의 적응 면역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면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해 항암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면역관문 억제제 병용 시 그 효과가 더 극대화됐는데 면역관문 억제제란 암세포의 면역 회피 기능을 차단해
T세포의 면역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는 약입니다. 현재 리커전은 이 약물에 대한 전임상 연구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리커전은 2025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소화기 질환 주간에 참석해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치료제로 개발 중인 REC4881의 임상 1B, 2상 예비 안전성 및 유효성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 시각 기준 5월 5일 새벽 1시 15분에 시작합니다. 이 약에 대한 가장 최근 예비 데이터는 2025년 2월 7일 발표되었습니다. 13명의 환자가 4mg을 1일 1회 투여받았으며 84.6%가 최소 한 번의 치료 관련 이상 반응을 경험했습니다. 가장 흔한 이상 반응은 발진 및 여드름성 피부염이었습니다. 효능평가 대상 환자 5명은 12주 치료 후 용종이 중앙값 기준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다가올 소화기 학회에서 어떤 부작용 및 효능 관련 데이터가 발표될지 기대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